안녕하세요. 시대에듀에서 행정사 1차 민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민법 첫 시간이어서 우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차에서 총 3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민법. 왜냐하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연결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차에서 민법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민법에는 여러 가지 편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험에서 총칙 쪽만 보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효자 과목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민법에는 뭐 통칙, 그리고 인, 사람과 뭐 법인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권리관계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물건, 법률 행위, 그리고 기간이나 소멸시효 이런 문제들을 보게 될 건데, 자, 민법은 아무래도 이제 법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행정사 합격해서 우리 실무적인 부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행정사가 실무로 진행할 때 법인에 관련돼서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약 사항들, 그래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문서들을 작성하는 이제 업무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숙지할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후에 나의 업무까지도 연결되는 내용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25문제 3과목 이기 때문에 75분, 이제 75문제를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보는 인원들, 응시 인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과목 수라든지 아니면 문제 문항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합격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 응시자 수 추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5회부터 뭐 6회, 7회, 8회까지는 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죠. 그냥 2,000명 수준에서 시험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자, 10회부터 11회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4,500명에서 지금 6,000명으로 11회 때는 응시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수가 지금 1,000명대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합격을 했죠. 자, 근데 우리는 2차 시험에서 200명 정도의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 해서 200명 정도의 합격 인원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800명이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200명 정도가 합격을 했다. 그 250명 뭐 이렇게 다 합쳐서 봤을 때는 뭐 요 정도 합격을 하는데, 뭐 이 정도의 인원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1,500명 정도 수준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유예생이겠죠. 이 중에 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인원이,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인원이 몇 명일진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올해도 도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같은 경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덜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인원들이 응시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2차 시험에서 나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빨리 열심히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자격사 같은 경우에도 응시자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 1차 시험에 문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도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회 행정사 1차 시험 결과를 먼저 보시면 평균 점수가 55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과락된 인원들이 1,200명.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60점에 평균 점수와 그 다음에 40점 이하 점수가 나오면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60점 평균 점수는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내가 뭐 30 몇 점을 맞게 됐다, 뭐 20 몇 점을 맞게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과락으로 돼서 우리가 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들, 세 과목 모두를 고루 공부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 민법이 아무래도 민법 총칙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계약법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봤던 내용들을 지금 민법 총칙에서도 민법에서도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민법을 좀 더 효자 과목으로 잡고 계시거든요. 다른 것들 봤을 때 행정학이라든지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도 방대하고, 그쵸?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와 그래도 친숙한, 그래도 용어라든지 이런 게 친숙한 민법을 효자 과목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는데, 70점에서 80점 정도 선으로 민법에서 맞아주시면 그래도 다른 과목들에서 40점 이상만 이제 보유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은 나의 전략 과목이다 라고 잡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과락률이 지금 26% 정도 되는데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좀 크다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최근 5년 행정사 1차 민법 시험 출제 영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원 이 부분이 가장 첫장 부분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비율이 3%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원에서는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 요 부분 있죠. 형성권 신의성실 부분 5% 정도 나왔다. 자, 그리고 권리주체 중요하죠. 뭐 자연인, 그 다음에 태아, 그리고 제한능력자 특히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부재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 비법인 사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인 관련해서 민법상 법인을 이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까지 생각했을 때 이 법인 쪽을 조금 유념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객체 보시면 뭐 주물이라든지 종물, 그리고 원물 과실 이쪽에 있는데 여기도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고, 자, 권리변동 제일 많이 나오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어의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리고 사기나 강박, 그리고 대리, 우리 대리 관련해가지고 무권대리나 그 다음에 복대리나 뭐 표현대리 이런 것들 많이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자, 그리고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그리고 추인, 조건, 기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50%를 차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 권리변동 부분은 만약에 내가 버리고 가는 과목이다라고 하면, 버리고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범위도 되게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기간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4% 정도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부분, 이제 기간과 관련해서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 부분은 11%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율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는, 우리가 공부에 진입하는 시기들이 다 다른데, 본인이 뭐 작년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2차부터 해서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 관련 없이 그냥 비율이 몇 프로 나오는지 관련 없이 공부 꾸준히 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뭐 2달, 1달, 2달 정도 남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민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비율 이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 부분들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패턴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들을 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법 서론 부분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의 법원,
이런 쪽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집중해서 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민법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인 간의 권리관계, 권리 분쟁과 관련된 법 규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민법이란 이야기는 많이 쓰이고 있죠. 뭐 나와 내 친구 간의 채권 관계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사인 간에 발생하는 많은 이제 일들 속에서 가장 우리를 가까운 곳에서 규율하는 것이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민법 보시면 민법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성문 법전,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여 있는 그런 법전을 이야기하는데, 즉 그 민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질서 안에서 지위에 착안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사법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은요, 우리 모두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바로 민법, 민사로 해, 민사로 진행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민법의 의의는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사법으로의 민법이 있습니다. 사법으로서의 민법의 내용에는 자, 재산 관계와 그리고 가족 관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재산 가지고 계시고 가족 있잖아요. 어떻게든 얽혀 있지만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민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민법이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 보시면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친족 그리고 상속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법들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민법은 이렇게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상담을 하시거나 문의를 하셨을 때 이제 행정사로서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그래서 사람, 그 다음에 사항, 장소 등의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사람, 사항, 장소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법을 우리 특별사법이라고 하죠.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특별법은 우리나라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뭐 요즘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전세 사기 특별법도 이제 존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뭐 보험과 관련된 특별법이라든지, 그래서 특별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왜 알아야 하냐?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분하는 이제 이유, 실익이 무엇이냐? 요게 포인트인데,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돼요. 법과 법이 충돌이 되는데, 그럼 뭘 우선해야 되냐? 뭘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일반법을 먼저 적용할지 특별법을 먼저 적용할지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얘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자, 만약에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에 관해서는 민법이 일반적인 법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법,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법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요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반법과 특별법을 이제 우리가 충돌했을 때, 일반법과 특별법을 충돌을 하였을 때, 그때는 뭐가 먼저 적용이 되냐?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그러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요 답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특별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 일반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체법입니다. 민법은 실체법이고요. 자, 민법은 실체법으로 직접 법률 관계 자체, 즉 그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에서 권리와 의무가 이제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고요. 이것과 반대로 절차법 같은 것들도 있죠. 절차법. 절차법은 이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가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정사니까 저와 함께하는 2차에서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보시면 민원인한테도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항상 존재해요. 그런 것과 같이 이런 권리 의무에 관해서 규율한 법이 민법이고요. 그리고 이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들을 나열해 놓은 것들, 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리고 가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소송을 진행하겠다. 내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하는 법들이 별도로 민사소송법처럼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의 형식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 보시면 이제 뭐 58년에 제정 공포되어 60년에 시행되고 있는 민법 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가 있고요.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 보시면 특별사법 및 절차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즉 일반 사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은 그 민법의 내용, 일반적인 민법의 내용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사법, 즉 일반 사법이 민법이다 라고 보는 이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아셔야 되고 시험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민법 전만을 가리킨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연히 네, 요 내용들 민법 전을 의미한다. 요게 형식적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닌 것 보시면 자, 민법 전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겠죠. 자, 그런데 민사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지 않고 그 내용이 행정법이나 절차법, 아까 우리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률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절차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 그 벌이나 절차법에 관한 것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 자, 행정벌은 법인의 의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벌칙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행정벌에 관한 규정이고요. 자, 그리고 절차법에 관련된 거는 강제 이행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것들까지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오늘 여기서 요 내용은 꼭 알고 집에 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민법 법원의 의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민법 제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해결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 민법이 우리 만약에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뭘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용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1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민사에 관해서 법률을 가장 먼저 이제 적용을 해보겠죠? 그쵸? 우리 성문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법률 검색했을 때 민법, 법률 검색할 수 있죠? 그러면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법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법률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뭘 적용한다? 관습법을 적용한다. 자, 그런데 관습법도 없대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조리에 의한다. 조리. 이 규정, 이 순서 지금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법률, 관습법, 조리에 의한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뜯어서 공부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보시면 개념,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법의 존재 형식을 얘기합니다. 법의 존재 형식. 그래서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이런 것으로서 이제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2번부터 보시면 성문법은 뭐냐? 성문법. 문장 형태로 적혀져 있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법전 보시면 거기 다 문장 형태로 적혀져 있죠. 인터넷에 지금 검색만 해봐도 법률 검색해보시면 다 문서 형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문법은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일정한 형식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제정되는 법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성문법이 아닌 것은 우리 불문법이라고 하죠. 불문법.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성문법, 불문법 요걸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민법 1조의 해석 먼저 보시면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자, 우리가 우리 권리 분쟁이 있을 때 어떤 것부터 적용할지 그 적용 순서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민법 제1조는 민법 법원과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법률, 관습법까지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인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법률과 관습법은 규범이라고 해서 규범이라고 해요. 규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없다.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만약에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어떤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재판장한테 이제 가겠죠. 그러면 그 재판을 하시는 분들, 재판장님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것인가. 자, 그러면 일단은 법률 보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문법으로 써져 있는 법률들 불문법이든 법률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 보겠죠. 자, 그리고 나서도 없으면 조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결 관련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내줘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우리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 일단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쉽긴 하지만 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민사. 자, 민사란 널리 사법 관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적용한다고 했던 그 법률은 대체 뭐냐. 자,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규범 즉 성문법을 통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도 자주 나오는데 우리 아까 형식적 의미의 이제 법과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요렇게 해서 두 개 봤었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은 그 민법 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법 전. 그래서 민법만 얘기하는 건데 민법. 법 규정으로 이제 민법. 근데 이제 실질적 민법이라고 하면 이런 법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법도 포함되고 관계되는 법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명령, 규칙 이런 것들 다 포함. 그러면 뭐가 적용되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률. 우리 지금 어떤 권리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들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률은 뭐고 관습법은 뭐고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법률은 대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냐. 민법만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관계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까지 얘기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이걸 형식적, 실질적으로 나눠봤을 때 형식적인 민법만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법까지 얘기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건데, 자, 실질적 민법까지 얘기하는 거라고요.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규범, 즉 성문법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이렇게 그냥 풀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이 아닌 걸 고르셔야 되니까 형식적, 실질적 요 단어도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 보시면 성문민법 우리 모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포함이 되는지 우선 봐야겠죠. 자, 그래서 법률, 우리 명령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규칙 들어가고요. 조약, 자치법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자, 법률 같은 것들 보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민법 전에 나와 있는 그 민법에 규정된 내용들, 그래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민법전과 민법전 이외의 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법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 보시면 원래 이제 법은 국회가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하는 법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령이 되고요.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도 민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모두 다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그리고 법원의 내부 규칙, 그리고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죠. 자, 이러한 규칙이 만약에 민사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 줘야겠죠.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약 있죠.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법원성을 긍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서술부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사지선다의 하나적인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들의 자체적으로 만든 법규. 그래서 그 법규가 민사법규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도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형식적인 그 민법 전, 헌법에 의해서 규율된 그 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대법원 규칙, 명령, 그리고 조약, 자치법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단은 법원에 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법원 관련해서 법원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다고 해서 우리 순서를 법률 를 먼저 적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관습법은 대체 뭐냐? 관습법은 그럼 성문법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제 관습법, 우리 성문법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불문법이 관습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법률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형태로 적혀져 있다라고 했는데 관습법은 그러지 않겠죠. 자, 보시면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가 시행해오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법적 규범인 것처럼 승인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 다 의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인식하는 것들. 그래서 확신. 이 생긴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다. 자, 그리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습법이 어떻게 성립하냐. 자, 보시면 관행의 존재, 어떤 관행이 계속해서 존재해오고 있어요. 자, 이 존재와 그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확신의 취득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을 때 좀 불법적인 것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공사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 이 공사 업체가 뭐 자기네 이제 위에 있는 자기네를 이렇게 끌어준 그 업체들에게 뭐 많은 돈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뭐 아니면 이런 관행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무원에게 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돈을 준다든지 이러한 관행들이 있었죠. 그 의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왜 법원성을 갖지 못하냐.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뒷돈을 찔러주고 이런 것들,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의뢰해왔어. 사회 법적 확신과 같이 이렇게 빚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법령에 저촉됐잖아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받아서 인허가를 내준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ABC라는 회사가 있고, 뭐 이걸 관련해가지고 행정청이 인허가권을 얘네가 다투고 있는데, 얘네가 돈을 줬어. 자, 그렇다고 해서 얘 돈 줬으니까 A가 선정돼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관습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행의 존재, 관행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관습법이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판례 보시면 종중 구성원 인정에 관한 건데, 자, 종중 보시면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여자, 남자, 성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제사 지내고 이런 종중들 있잖아요. 보시면 여성과 자,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어릴 때 여러분들 뭐 제사 같은 거 가서 보시면 우리 뭐 여자들은 절하지 말고 남자들은 절하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중도 남성들만 원래 구성원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모든 법은 헌법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런데 헌법에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등하다. 자, 그러면 결국에 둘이 평등한데 남성만 종중원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데 헌법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종중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는 건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는 남성들만 종중원이 되었다고 봤다면 결국에는 헌법에 보니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경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데 책을 한번 보시면, 자, 관습법 쪽에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이제 판례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3번 보시면 관습법.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판례를 다 같이 볼게요. 그래서 책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판례 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활 규범들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요거 내용 봤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친 거 보시면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해야 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쭉 보시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뒷돈 찔려주고 이런 게 아무리 법적 확신이 있다,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원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도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계속 기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종중이 나오거든요. 종중. 자, 종중은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 단체다. 자, 그리고 쭉 보시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요런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그 다음에 봉제사 등의 종중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남녀는 평등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밑줄 치시고요.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변경된 사례고요. 원래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의례, 관습법으로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헌법에 이제 위배가 되잖아요. 그럼 위헌인 거죠, 위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성까지도 종중헌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요거 판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 보시면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효력이 된다. 그래서 얘는 관습법은 아까 불문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규정되어 있는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정법, 우리 일반적으로 성문법이라고 하는 제정되어 있는 법에 여루적이고 보충적인 효력이 되어주는데, 보시면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입니다. 자, 그래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 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보시면 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이제 위반하면 당연히 위헌 법률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대상이 되느냐, 관습법이 대체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쵸?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얘도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장 증명책임 보시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 없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민법은요. 민법과 여러분들이 2차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행정, 행정과 관련한 법들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민법은 내가 주장하잖아요. 변론주의죠, 변론주의. 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행정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직권탐지주의. 당연히 민법에서도 직권탐지주의가 가미되죠.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이거랑 비송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변론주의가 가미가 되죠. 가미가. 그런데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봤을 때 변론주의 원칙이고, 얘는 직권탐지, 비송 같은 경우에 직권탐지주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민법 같은 경우에는 변론주의인데, 자, 얘가 되게 예외적인 거예요. 이제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직권으로, 민법에서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 직권으로 이제 확정한다라는 내용은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등장해요.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직권으로 확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표 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왜냐면 민법은 여러분들 나랑 내 친구랑 채권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갔어. 민사소송 갔는데 거기서 내가 주장하지 이거를 법원이 직권으로 얘기해줘요? 아, 이거 보니까 소나리가 돈 빌린 거 맞네. 그럼 너가 쟤한테 갚아. 이렇게 해주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몇 월 며칠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원래는 변론주의가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관습법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 왜냐면 이게 적혀져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그 다음에 법적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너무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결국엔 당사자가 이제 주장해서 확정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는 직권으로 확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 이거는 이제 구별 개념인데 요것도 중요하죠. 자,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례 이렇게 하는 거야 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까지는 아직 못 간 상태, 승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사실인 관습의 예 보시면 계약금 같은 거. 그냥 저희가 이제 양도양수 계약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계약금 내용들,
을에 그냥 10% 하시죠. 10%. 근데 이게 이제 10%라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전 강행법규라서 10%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을에 이렇게 해오니까 그냥 10%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 10%로 하셔도 되고 20%로 하셔도 되고 뭐 이 법에 이 지금 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단도리 치고 싶다라고 하면 뭐 30%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관행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해왔으나 이게 결국에는 법적 규범까지 되느냐.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인 간습.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관행은 맞지만 아직 법적 규범 확신으로서는 가지 못한 상태, 이르지 못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실인 관습의 법적 효력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그냥 보충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하셔야겠고요. 자,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 이외에는 사실인 관습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이 강행 규정이 우선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 책임.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그래서 아까 지금 관습법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조리를 보셔야겠죠. 조리는 뭐냐면 어떤 경험칙 그리고 사회 통념. 사회 통념상 의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법의 일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법원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립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서배적 사건에서 외국 법규를 적용되는 경우 법원에 관한 민사상 대원칙에 따라서 외국 법률 그리고 외국 간습법 조리의 순으로 법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내용은 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판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리에 해당되는 사례 보시면 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 판례 봤죠.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불문법에서 판례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대한민국은 성문법계 국가예요. 그래서 판례의 법원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그리고 영미법계의 국가는 판례를 중요한 법원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우리가 법원으로 볼 것인가. 자, 보시면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민사에 관한 것이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이론 정리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 지금 몇 문제 안 되니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시면 1번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우리 민사에 관한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뭐 당사자 주장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직권 나오면 원칙이 직권이잖아요. 원칙. 그래서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자,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자, 사실인 관습은요, 우리 법칙으로서 효력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아니고요. 자, 그리고 공동선조, 성과 본. 여기서는 우리 종중 나오면 남녀 모두를 성년이 되면 남녀 모두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리에 합당하다. 자, 그래서 요거 맞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지금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4번.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민법의 법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자,
자, 관습법이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구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당연히 맞고요. 요거 아까 판례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대요. 자, 확신 갖지 않게 되었으면 이거 더 이상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습법은 법 규정으로서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요게 체크네요.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 없어도 우리 직권한다. 이제 아시겠죠? 자, 직권. 자, 그리고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은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법칙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떤 관행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의뢰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구성원들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효력 영향을 받겠죠. 더 이상 이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었고, 자, 3번 보시면 관습법은 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기본의 그 기존적인 제정법에 의해서 여류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민사에 관한 거,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 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아니었죠. 우리 형식적 의미,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까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내용 받고 우리 지금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여기 내용은 지금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챕터 1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권리 일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